2014년 4월 6일 오후 4시 25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제28 보병사단 의무대 생활관. 평화로운 휴일의 정적을 깨고 다급한 무전이 울렸습니다. 보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부대원들과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한 병사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 20대 청년의 심장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은 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멍자국들은 단순히 음식에 체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기괴했습니다. 단순한 질식사로 보고되었던 이 사건. 과연 그날 의무대 생활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군대라는 폐쇄적 집단의 어두운 이면에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피해자는 23가 넘은 나이의 윤승주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입대 전 간호학과를 다니던 꿈 많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했지만 의무병이라는 보직을 받았기에 가족들은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방부대이긴 해도 의무대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니 상대적으로 훈련 강도가 낮고 내무 생활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윤일병이 배치된 곳은 본부 포대 의무대. 앰뷸런스 운전병과 의무병 등 소수의 인원이 가족처럼 지내는 겉보기엔 아주 오붓하고 평범한 부대였습니다. 사건 당일 윤일병의 부모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승주가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의식불명 상태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족들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고 믿기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배, 허벅지, 심지어 얼굴까지 시퍼런 멍이 들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임병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윤일병이 평소 행동이 굼뜨고 실수가 잦아 훈계 차원에서 가벼운 얼차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쓰러진 것은 정말로 냉동만두를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발생한 사고다. 그들은 윤일병의 몸에 난 멍자국들에 대해서도 그럴싸한 변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쓰러진 윤일병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심폐소생술 CPR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압박 흔적이 남은 것이고 넘어지면서 부딪힌 상처들이다. 헌병대의 1차 조사 보고서 역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인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즉 질식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이를 취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결론짓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선임병들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치사나 단순 폭행 혐의 정도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휘관의 진급이나 부대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덮으려는 관성,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윤일병의 시신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피멍이 들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밥 먹다 체해서 죽은 사람의 몸입니까? 윤일병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구타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갈비뼈는 14개나 부러져 있었고 비장은 파열되어 있었으며 뇌에는 이미 예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를 파괴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대 내에 조직적인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4명의 선임병이 입을 맞춘 거짓말은 견고한 방패가 되어 진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윤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구급차 안에서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서로의 알리바이를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윤일병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들의 수첩에는 어떻게 진술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를 낸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냉혹한 범죄 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묻힐 뻔했던 찰나,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영안실 근처를 배회하던 한 군 관계자가 유족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 그리고 의무대에 입원해 있던 한 병사의 양심 선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윤일병은 밥을 먹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맞아 죽은 겁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35일간의 기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고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 작은 의무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선임병들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윤일병을 공격했으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냉동식품 사건의 진짜 전말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일병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35일을 재구성하고 가해자들이 어떻게 치밀하게 입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일병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날 밤, 사건 현장이었던 내무반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병장과 3명의 공범들은 겉으로는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마적인 지능을 발휘하여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 그들 외에 또 다른 눈, 바로 침묵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의무대에는 윤일병과 가해자들 외에 입원 환자였던 김일병, 가명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제3자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쓰러진 직후 김일병에게 다가가 서늘한 협박을 남겼습니다. 너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만약 헌병대에서 딴소리하면 다음 타깃은 너다. 네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 병장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폐쇄된 부대 안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그의 말은 곧 법이었기에 김일병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병대의 초동 수사는 참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완벽하게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의무병이라는 자신들의 특기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윤일병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했다. 하임리히법을 시도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멍자국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들의 진술은 의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군 수사관들은 이들의 논리적인 설명에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고 윤일병의 관물대를 정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윤일병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들은 태연하게 치킨을 시켜 먹으며 입막음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취식 중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 이대로라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로 종결되고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나 과실치사 정도로 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목격자 김일병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윤일병이 구타당하며 지르던 비명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이명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는 헌병대 조사 과정이 아닌 부대 밖에 믿을 수 있는 창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성한 한 장의 진술서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일병은 밥을 먹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병장이 때려서 죽인 겁니다. 그들은 악마입니다. 김일병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그는 이 병장이 주도한 가혹행위의 타임라인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얼차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했으며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씩 고문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이 병장이 윤일병의 정수리와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윤일병이 오줌을 지리며 쓰러졌는데도 꾀병 부리지 말라며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이 진술이 확보되자 수사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헌병대는 즉시 가해자들을 분리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그들의 카르텔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건 이 병장입니다. 저는 이 병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거들었을 뿐입니다. 비겁한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병장의 수첩은 그가 어떤 심리로 부대를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부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련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무대의 제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는 계급이 아닌 폭력으로 서열을 만들었고 윤일병을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윤일병을 사람이 아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샌드백이나 장난감으로 여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지옥도가 펼쳐지는 동안 부대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해당 의무대는 본부 포대와 떨어져 독립된 건물에 있었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하사는 퇴근 후에는 부대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은 이 병장의 왕국이었습니다. 유일한 관리자인 유 하사조차 윤일병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대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스템의 부재와 관리자의 방관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김일병의 진술에 따라 재구성된 윤일병의 지난 35일. 그것은 군 복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사망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23살의 청년 윤승주는 어떻게 서서히 파괴되어 갔을까요? 윤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2014년 3월 초. 봄 기운이 완연했던 바깥 세상과 달리
제28 보병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반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병 윤승주가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군 생활이 아니라 이 병장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공소장, 그리고 가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윤일병의 마지막 35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아 무기력한 인형으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고문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이 병장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는 의무반 내에서 최고 선임병이자 분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에게 윤일병은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움직이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병장의 괴롭힘은 아주 교묘한 명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육과 군기 확립이었습니다. 말대답이 늦다, 발음이 어눌하다,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폭력의 이유는 매번 바뀌었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욕설과 인격 모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일병이 위축되어 실수를 연발하자 이 병장은 이를 빌미로 본격적인 신체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마대자루를 부러뜨릴 정도로 허벅지를 가격하거나 가슴과 배를 수십 차례 걷어차는 행위가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일병은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병장은 그를 침상 끄트머리에 세워두고 밤새도록 대기를 시켰습니다. 인간에게 수면을 박탈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윤일병의 정신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도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범들의 존재였습니다.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이 병장의 폭력이 두려워 복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방관자를 넘어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이 병장이 주도하면 그들은 윤일병의 팔다리를 붙잡거나 망을 보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윤일병을 구타하며 이 병장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집단 심리, 이른바 루시퍼 이펙트가 평범한 청년들을 악마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자행한 가혹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을 넘어 윤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강제로 짜먹이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일병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며 링거 주사를 직접 놓게 하고 그 상태로 다시 구타를 이어가는 가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일병의 몸은 상한 곳이 없었고 다리를 절며 걷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부대 내의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달 넘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윤일병은 왜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윤일병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과 구별되는 가장 악랄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윤일병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도 선임병이 옆에서 감시하며 통화 내용을 검열했고, 부대 생활 편하고 좋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면회 신청이 오면 신병 적응 기간이라 면회가 어렵다며 가족들의 방문을 차단했고, 심지어 종교 활동인 교회에 갈 때조차 감시병을 붙여 그가 다른 부대원과 접촉하거나
마음의 편지를 쓸 기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당시 윤일병의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저항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심리적 붕괴 상태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끝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윤일병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 병장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3월이 지나고 4월이 찾아왔습니다. 윤일병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부어오른 다리, 초점 없는 눈동자, 멍투성이의 몸.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과 가해자들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일병이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둔해질수록 그들의 자극은 더욱 강해지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4월 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휴일이어야 했지만 의무반 생활관에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의 심기는 불편해 보였고 윤일병을 향한 눈빛은 여느 때보다 살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5일간 차곡차곡 쌓아올린 폭력과 광기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과연 그날 4월 6일 하루 동안 윤일병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냉동만두라는 비극적인 키워드 뒤에 숨겨진 마지막 12시간의 잔혹한 진실. 2014년 4월 6일 일요일 아침, 그날은 윤일병에게 허락된 생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하루조차 그에게는 안식일이 아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잠 안 재우기 고문으로 인해 윤일병의 의식은 이미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멍으로 얼룩진 다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누가 봐도 그는 당장 병원 치료가 시급한 중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장과 가해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윤일병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정신 상태가 썩었다며 아침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얼차례와 구타로 윤일병은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가해자들은 잠시 폭력을 멈추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 동안에도 윤일병은 생활관 구석에 어정쩡하게 서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육체적 한계, 즉 임계점 이미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4시경, 문제의 회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해자들은 PX에서 사온 냉동만두와 치킨 등을 데워오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우들끼리 간식을 나눠 먹는 화기애애한 풍경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윤일병에게는 식사 자리가 아닌 처형대와 같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그는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몰라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이 병장의 폭력은 식사 도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 먹는 모습이 개걸스럽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가슴을 얻어맞은 윤일병은 급격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려는 찰나 그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은 그 모습조차 연기하지 마라, 처맞으니까 아픈 척하냐며 조롱했고 급기야 윤일병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윤일병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략근이 풀리며 바지에 소변을 치렸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뇌의 기능이 정지하고 있다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의 반응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윤일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새끼야. 옷에 오줌을 싸? 더러운 새끼. 어디서 끌병을 부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의식을 잃고 늘어진 상태에서도 즉시 백일구를 부르거나 의무관을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동료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하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윤일병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진짜 기절한 건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게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이 병장은 심폐소생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다기보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멍이 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윤일병의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자 그제야 그들은 부대 앰뷸런스를 호출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향하는 그 긴박한 순간의 대화였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한 하병장은 운전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좀 천천히 몰아. 너무 빨리 가면 덜컹거려서 윤일병한테 안 좋아. 이 말은 환자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그동안 입을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의료진에게 만두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짓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윤일병의 온몸에 새겨진 구타의 흔적에 대해서는 원래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며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윤일병이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부대로 복귀해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치킨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입단속을 시키며 이 사건을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입만 잘 맞추면 영창 며칠 살다 나오면 돼.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윤일병의 심장은 멈췄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윤일병은 끝내 숨을 거두었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되려던 이 사건은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모순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일한 간부 유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윤일병이 사망한 직후 많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대한민국 군대에는 엄연한 지휘체계가 존재합니다. 병사들 위에는 분대장이, 그 위에는 부사관과 장교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일병이 겪었던 35일간의 지옥도에서 이 거창한 지휘 라인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병장 일당의 잔혹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잔혹함을 알고도 눈감았던 시스템의 침묵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가해 병사들을 넘어 부대 간부들을 향하자 참담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의무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자는 유모 하서였습니다. 그는 의무반의 최고 선임 간부로서 병사들의 생활을 살피고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드러난 그의 모습은 관리자가 아닌 방관자, 심지어 공범에 가까웠습니다. 유하사는 윤일병이 폭행당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일병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고 얼굴에 든 멍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병장이 윤일병을 구타하며 내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제지하거나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병장에게 애들을 적당히 다뤄라,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던졌을 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하사 본인 역시 윤일병에 대한 가학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대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윤일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폭행을 당해 괴로워하는 윤일병을 보며 이 병장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에게 윤일병은 보호해야 할 부하가 아니라 부대의 분위기를 망치는 고문관이자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부사관이었던 유하사는 병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실세인 이 병장의 폭력을 묵인하고 그들의 카르텔에 기생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하사의 윗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당 의무대는 본부 포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본부 포대장이나 대대장은 가끔 순찰을 돌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별일 없나? 라는 질문에 이 병장은 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휘관들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돌아갔습니다. 윤일병은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몸에 난 상처, 급격히 줄어든 체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 이 모든 것이 살려달라는 비명 SOS기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보고 체계는 이 신호들을 철저히 필터링했습니다. 군대에는 소원수리 제도가 있었지만 이 병장의 감시하에 있는 윤일병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 문제가 생기면 지휘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군 특유의 보신주의 문화가 작동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덮고 큰 문제는 축소하는 관행. 그 관행이 윤일병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버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의 대응 역시 이러한 은폐의 관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초기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기 전까지 그들은 살인죄 적용을 주저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군대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은 조직적 방어 기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군은 수사 기록의 공개를 꺼렸고 윤일병이 겪었던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엽기적인 고문 사실들을 가족들에게조차 상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들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죽음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특이체제 병자의 안타까운 사고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용히 덮으려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 명이라도 유하사가 혹은 지나가던 다른 간부가 윤일병의 멍자국을 보고 너 왜 그래?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휘관들이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 병사들의 눈빛을 살폈다면 어땠을까요? 윤일병을 죽인 것은 이 병장의 주먹이었지만 그 주먹을 35일 동안이나 휘두를 수 있게 허락한 것은 바로 눈 감고 귀 막은
군대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굳게 닫아건 철문 틈새로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담은 자료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내부의 목소리가 외부의 조력자를 만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될 폭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윤일병 사건의 전말은 그동안 군 당국이 발표했던 냉동식품 취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군이 감추고 축소하려 했던 수사 기록의 봉인이 해제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일병은 24시간 감시당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맞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그에게 바닥에 가래침을 핥게 했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였으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성추행까지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폭행치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윤일병의 시신 사진과 멍투성이의 다리, 그리고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목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잔혹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군 당국의 기만적인 태도였습니다. 군은 사건 초기 이 끔찍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엽기적인 고문은 심한 얼차려로, 조직적인 살인 행위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서명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들은 내 아들을 저런 지옥 같은 곳에 보낼 수 없다며 입영 거부 운동까지 거론했고 예비역들은 자신의 군 생활을 회상하며 군대는 변하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된다는 씁쓸한 유행어는 2014년 대한민국 군대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임병장 사건, 같은 해 6월 가혹행위를 견디다 방군 치만 타겟쳐 군대가 처말입니다. 이들 종행고 그 어금 밟고 임병장이 되어 요거다강 구청시입니다. 임병장 사건, 군대가 참으면 윤일병을 총검이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종해가 유행인 지칭에 그 중에 이벽들을 총검이당 역설고 태원했습니다. 엽적과 군체강 동안적인 도로 추하 이벽들은 연벌을 지덩에 가져지면 이멸을 주고도로 조함하십니다. 유사 군비가 차라담은 뭉덕의 대건이는 정달하게 엄민이다. 총주고 군비가 종은 청고 군대가 무문적에 조하며 치만이 어고와 근무냅니다. 지금 차검 조기는 입밴 듯한 지붕 치기랑은 번아집니다. 구미든 자신의 유벽들을 총알골에 조하며 지금 이들을 존이다. 이벽들은 청원기정엔 저암동을 조함주면 갑초십니다. 같은 해 6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총기 난사를 일으킨 사건. 여론의 파도는 곧 정치권과 청와대를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군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한 인자임이 드러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격려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고 육군 참모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줄줄이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수사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초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논리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번진 여론은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살인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폭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잔혹성, 그리고 쓰러진 후의 방치. 이 모든 정황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창군 이래 보기 드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하여 주동자 이병장과 주요 가담자들에게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고 발뺌하던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너희는 살인자다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중형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변호인단을 꾸려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단지 군기를 잡기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과실이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뻔뻔하게도 교육과 훈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자신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과연 군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살인죄는 인정되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피해자는 말이 없는데 가해자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던 그해 가을의 법정. 2014년 가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피켓을 든 윤일병의 유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사법 역사상 이토록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은 없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잔혹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해치사라는 우발적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검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공방은 치열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군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며 미필적 고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이 병장은 의무병으로서 의료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그는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소를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내포된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반면 가해자 측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나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 실시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가 피해자를 살리려고 CPR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폭행치사일 뿐입니다. 법정에선 주범 이 병장의 태도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때때로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지만 동료 수감자들에게는 재수없게 걸렸다. 나가면 항소해서 형량을 줄이겠다고 떠들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 영혼 없는 반성. 그것은 유가족의 가슴을 2번 난도질하는 행위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마침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다. 45년. 유기징역으로서는 당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다음 설명은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살인죄는 무죄로 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이것은 기이한 판결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형량은 사실상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살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군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해 형량은 높였지만 군대 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오명은 피하고 싶어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살인이 아니라뇨.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윤일병의 어머니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2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015년 4월 해를 넘겨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 따라서 살인죄를 인정한다. 드디어 법적으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반전은 마지막 주문 기결에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인 측면이 있음을 참작하여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감형한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었는데 오히려 형량은 10년이 줄어든 아이러니. 법리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상식은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이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습니다. 공범들의 형량 역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일병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살인자라면서 35년이라니. 내 아들은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데 저놈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밥 먹고 숨 쉬며 살게 해준다는 말이냐. 피해자의 생윤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갱생 가능성을 더 배려한 듯한 판결. 그것은 유가족에게 사법부가 가한 제3의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교도소 내 추가 범행 포함하슬라 확정되긴 했지만 2015년 봄의 그 판결은 국민들에게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남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씁쓸한 사실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군 교도소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폭력을 즐기는 교화되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괴물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방치했던 군대, 그리고 그 괴물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한계. 재판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감옥으로 갔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6일에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이 사건이 남긴 유산과 교훈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왜 평범했던 청년들이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2의 윤일병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아직 바꾸지 못했을까요? 재판은 끝났고 가해자들은 감옥이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범 이병장은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2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이 비극이 남긴 질문들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이 병장과 그 일당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와 군대라는 시스템이 평범했던 청년들을 괴물로 키워낸 것일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라도 시스템에 순응하고 비판적 사고를 멈추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은 이 이론이 한국의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입대 전에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의무대, 감시자가 사라진 그 좁은 내무반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임병이라는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폭주합니다. 이 병장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고 후임 병들은 생존을 위해 그 권력에 기생하거나 복종했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가 증명하듯 완장을 채워주고 감시를 거두면 평범한 인간도 순식간에 악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일병의 희생은 대한민국 군대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창군 이래 가장 강력한 병영 문화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소원 수리 제도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 전문 기관의 개입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공론화였습니다. 사건 당시 윤일병이 가족에게 전화 한 통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더라도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힘들어" 라는 메시지 하나만 보낼 수 있었더라도 최악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성이 쏟아졌습니다. 비록 전면 허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윤일병 사건은 병사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보안이 아니라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또한 군 인권센터와 같은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자정작용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그 조직의 폐쇄성과 제19 감사기 관행이 너무나 뿌리 깊었기 때문입니다. 윤일병 사건 이후 군대에서 의문사가 발생하거나 가혹행위 제보가 들어오면 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눈이 함께 감시하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과연 안전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윤일병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제2, 제3의 윤일병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공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형태만 다를 뿐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책임 회피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마트폰이 허용되고 생활관이 침대형으로 바뀌는 등 하드웨어는 발전했지만 계급을 이용해 인격을 모독하고 집단 따돌림을 정당화하는 소프트웨어, 즉 군대 문화는 여전히 어두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승주 일병. 그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남을 돕는 삶을 꿈꾸던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무병으로 입대하며 군대에서도 아픈 병사들을 돌볼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던 그의 선한 의지는 폭력이라는 야만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에 멈춰 있습니다. 그 어떤 사과와 보상으로도 아들을, 형제를
다시 안아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망각은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끄고 감시를 멈추는 순간 폐쇄된 담벼락 너머에서는 또다시 누군가가 계급장 뒤에 숨어 악마의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 적힌 이 당연한 명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청년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절망적인 양자택일 앞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8사단 의무대에서 벌어진 35일간의 비극,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했던 싸움. 이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남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감시의 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취재와 기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묻혀버린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